때는 2030년입니다. 당신이 적대적인 초강대국의 최고 사령관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에겐 함선도 있고 병사들도 있으며 확고한 정치적 의지도 있습니다. 당신은 방금 미 합중국 침공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신은 미 해군 따위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고 실험을 위해 미군이 마법처럼 사라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펑! 하고 말이죠. 항공모함도 리퍼 드론도 해병대도 없습니다. 그저 땅과 사람 그리고 인프라만 남았을 뿐이죠. 이게 식은 죽 먹기일 것 같나요? 한 달 안에 백악관 잔디밭에 당신의 깃발을 꽂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복의 친구, 자네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병참의 도살장으로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있잖아요. 미국은 단순한 국가가 아닙니다. 이곳은 침략자를 죽이기 위해 자연히 설계한 지리학적으로 공학된 요새입니다. 당신의 군화가 모래에 닿는 순간부터 만약 거기까지 갈 수나 있다면 말이죠. 당신은 물리학, 경제학, 그리고 베트콩을 마치 아파트 주민회의의 사소한 말다툼 정도로 보이게 만드는 민간인들과 싸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핵무기나 F-35 전투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미국이 정복 불가능한 이유인 그 끔찍한 경제적, 지리학적 현실을 살펴볼 겁니다. 안전벨트 꽉 매세요. 아주 골치 아파질 테니까요. 첫째, 죽음의 액체 장벽, 거리의 폭정입니다. 가장 뻔한 문제부터 시작해보죠. 보통 모닝커피를 다 마시기도 전에 침공을 실패하게 만드는 그것, 바로 해자입니다. 동쪽에는 대서양, 서쪽에는 태평양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물 웅덩이가 아닙니다. 병참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죠. 만약 당신이 유럽에서 침공한다면 미 동부 해안에 도달하기 위해 대략 3,000에서 4,000마일의 망망대해를 건너야 합니다. 아시아에서 온다면 캘리포니아에 닿기까지 거의 6,000에서 7,000마일을 가야 하죠. 확실한 숫자로 감을 잡아보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이 노르망디에 상륙하기 위해 건너야 했던 영불 해협은 측정 위치에 따라 대략 20에서 100마일 너비였습니다. 그조차 수년의 계획과 수백만 톤의 보급품, 그리고 새 초강대국의 총 경제적 생산량이 필요했죠. 운 좋은 날엔 헤엄쳐서도 건널 수 있는 거리였는데도 말입니다. 자, 이제 보급로를 6,000마일로 늘려서 똑같은 짓을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실제로 영토를 점령할 수 있는 병력을 상륙시키고 싶다고 가정해 봅시다. 군사교리는 일반적으로 압도적인 병력 비율을 제한합니다. 하지만 보수적으로 잡아보죠. 50만 명의 병력을 상륙시킨다고 칩시다. 380만 제곱마일에 달하는 땅에 사는 3억 3천만 명의 국민을 점령하기엔 겸손한 숫자죠. 군인만 보내선 안 됩니다. 식량, 탄약, 의약품, 그리고 무엇보다도 연료를 실어 보내야 합니다. 현대 기갑사단은 하루에 수십만 갤런의 연료를 소비합니다. 태평양을 건너 침공 병력을 지원하려면 거의 걸어서 건널 수 있을 만큼 빽빽한 선박의 다리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웃지 못할 코미디가 펼쳐집니다. 미국 주변엔 병력을 집결할 장소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침공에선 인접 국가에 병력을 모으죠. 독일은 프랑스를 이용해 영국을 쳤고 혹은 치려 했고, 미국은 영국을 이용해 독일을, 사우디아라비아를 이용해 이라크를 쳤습니다. 당신은 누굴 이용해 미국을 칠 겁니까? 하와이에 집결하려 해도 본토까진 여전히 2,500마일입니다. 그건 마치 이라크를 침공하려고 런던에 병력을 모으는 꼴입니다. 도움이 안 되죠. 대서양이나 태평양을 건너 제대로 된 침공 병력을 실어 나르려면 배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우주에서도 보일 겁니다. 집결에만 몇 달이 걸리겠죠. 기습 공격은 불가능합니다. 미국 몰래 다가갈 순 없어요. 당신이 배에 짐을 싣기 시작하는 순간 나중에 다루겠지만 미국 경제는 총력전 모드로 전환될 겁니다. 당신의 첫 번째 배가 미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 즉 EEG에 도착할 때쯤이면 병사들은 이미 몇 주 동안 바다 위에 떠 있었을 겁니다. 뱃멀미에 시달리고 좁은 공간에 갇혀 근육은 위축되고 전투식량만 씹고 있겠죠. 그들을 맞이하는 건 뭘까요? 환영 매트가 아닙니다. 그들은 미 해안선이 접근하기 쉽게 설계되지 않았다는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미 서부 해안은 대부분 바위 절벽과 위험한 해류로 이루어져 있고 중장비를 하역할 수 있는 수심 깊은 항구가 거의 없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시애틀,
샌디에고 정도가 다죠. 이곳들은 병목 구간입니다. 수비대가 롱비치 항구 입구에 화물선 몇 척을 침몰시키거나 크레인을 파괴해버리면 분명 그렇게 하겠지만 당신은 폭격을 맞으며 해변에 탱크를 내려야 하는 신세가 됩니다. 동부 해안은 물이 얕고 늪지대가 위험합니다. 남부는 나중에 얘기하죠. 게다가 도시화가 너무 빽빽해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콘크리트 정글에서 싸워야 합니다. 독일의 철혈 재상 오토 폰 비스마르크는 이런 말을 남겼다죠. 혹은 그가 했다고 전해지죠. 신은 바보와 주정뱅이 그리고 미 합중국을 특별히 보살핀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지리학은 방어의 최전선이며 미국에게 지리학은 연쇄 살인마나 다름없습니다. 자, 잠깐 멈춥시다. 이 가상의 광기 속으로 빠져드는 게 즐거우시다면 저 버튼을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희는 매주 경제와 역사의 어두운 이면을 다룹니다.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침공을 위해 상륙 작전 지역을 골라야 한다면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텍사스? 좋습니다. 바다는 갈 곳이 못 되는군요. 당신은 똑똑합니다. 전술의 천재죠. 그래서 결정합니다. 바다로 직접 가진 않겠다. 캐나다나 멕시코에 상륙해서 차를 타고 밀고 들어가야지. 축하합니다. 방금 스스로 무덤을 파셨군요. 북쪽 경로인 캐나다부터 시작해 봅시다. 캐나다에 상륙했습니다. 훌륭해요. 캐나다 순상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질학에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캐나다 순상지란 기본적으로 수백만 제곱마일에 달하는 선 캄브리아기 화성암, 늪지대, 수천 개의 호수, 그리고 빽빽하게 얼어붙은 숲을 말합니다. 기계와 부대가 전쟁을 치르기에 지구상에서 가장 혹독한 지형 중 하나죠. 남북으로 뻗어 있어 중장갑, 기갑부대를 감당할 수 있는 도로는 거의 없습니다. 인프라가 그냥 없는 수준이죠. 왜냐하면 아무도 거기 안 사니까요. 너무 춥고 땅이 너무 단단하거든요. 만약 서해안을 타고 내려오려고 밴쿠버에 상륙한다면 캐스케이드 산맥으로 몰리게 됩니다. 좁은 병목 구간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곳에선 소수의 방어 병력이 폭발물만 좀 써도 산사태를 일으켜 수송부대 전체를 묻어버릴 수 있습니다. 동쪽, 그러니까 헬리팩스나 몬트리올에 상륙한다면 겨울철에 에팔레치아 산맥과 뉴 잉글랜드의 빽빽한 숲을 뚫고 행군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동장군이 나폴레옹과 히틀러로부터 러시아를 구했습니다. 북미의 겨울도 만만치 않습니다. 복음으로는 얼어붙을 겁니다. 탱크는 봄이 되면 진흙탕에 처박히겠죠. 그리고 이 모든 걸 미국만큼이나 문화적으로 당신에게 적대적인 캐나다라는 영토를 점령하려고 애쓰는 동안 겪게 될 겁니다. 자, 북쪽은 안 되겠군요. 남쪽으로 가봅시다. 멕시코에 상륙해서 운전에 올라가는 겁니다. 소노라 사막과 치와와 사막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긴 그냥 뜨거운 모래밭이 아닙니다. 배낭 하나 메고 걸어서 건너려는 사람들도 죽어나가는 지형입니다. 하물며 중장비를 옮기려는 군대는 오죽하겠습니까? 건조하고 잔혹하며 수원지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지형조차 가장 큰 문제는 아닙니다. 국경의 물류가 문제죠. 미국과 멕시코 국경은 대략 2,000마일 길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탱크를 몰고 건널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많지 않습니다. 상당 구간은 리오그란데 강이 자연 해자 역할을 하고 있죠. 게다가 광활하게 펼쳐진 비포장 황무지도 있습니다. 설령 건넜다 해도 미국의 신장부에 도착한 게 아닙니다. 미국 남서부에 있는 거죠. 텍사스, 애리조나, 뉴멕시코 말입니다. 사람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순수하게 물류 관점에서만 봐도 거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엘파소 국경을 넘더라도 시카고까지는 여전히 1,400마일이나 남았습니다. 워싱턴 DC까지는 1,700마일이고요. 수천 마일의 탁 트인 사막을 가로질러 보급로를 끌고 가야 합니다. 비바람에 그대로 노출된 채로요. 현지에서 조달할 수 있는 인프라도 거의 없습니다. 약탈할 만한 도시들이 빽빽하게 모여 있지도 않죠. 수백 마일씩 떨어져 있는 주요 대도시권에 닿기 전까진 말입니다. 게다가 철도 괴간 문제도 고려해 보세요. 북미 철도 괴간은 표준궤로 통일되어 있지만 멕시코의 철도 인프라는 개선되고 있다고는 해도 수백만 톤의 군사 장비를 북쪽으로 신속하게 이동시키는 데 필요한 수준으로 통합되거나 유지 보수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트럭에 의존해야 하는데 트럭은 기름이 필요하죠. 그 기름은 어디서 구할 겁니까? 미국은 세계 최대 석유 생산국입니다. 만약 그들이 초토화 작전을 써서
텍사스의 정유 시설을 폭파하고 퍼미안 분지의 유정을 막아버린다면 당신은 주유소 하나 없는 사막으로 차를 몰고 들어가는 꼴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침공은 과도하게 늘어난 보급로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러시아의 나폴레옹, 러시아의 나치, 베트남의 미국이 그랬죠. 개념적으로는 다르지만 보급이 과제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멕시코나 캐나다를 통해 미국을 침공하는 건 전쟁 역사상 가장 길고 취약한 보급로를 만드는 일입니다. 캐나다나 멕시코를 먼저 점령하고 진정시켜야 할 텐데 이건 수년이 걸릴 겁니다. 그동안 미국은 국경을 군사 요새로 만들 충분한 시간을 벌게 되고 마지노선이 마치 동네 울타리처럼 보이게 만들겠죠. 당신은 주변부에 갇히게 됩니다. 지리는 킬박스를 만듭니다. 대륙에 도착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나라의 중요한 급소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셋째, 지리적 킬존, 산맥입니다. 불가능을 해냈다고 칩시다. 바다를 건넜어요. 캐나다의 숲과 멕시코의 사막도 우회했습니다. 동해안이나 서해안에 교두보를 마련했죠. 스스로 등을 토닥입니다. 어려운 부분은 끝났다고요. 장군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틀렸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시작조차 안 했습니다. 이제 방패들을 상대해야 합니다. 만약 서해안에 상륙했다면 동쪽을 보세요. 캐나다에서 뉴멕시코까지 뻗어 있는 거대한 뾰족한 바위벽이 보입니까? 그게 로키 산맥입니다. 길이는 3,000마일이고 가장 넓은 곳은 300마일이 넘습니다. 봉우리들은 14,000피트 위로 솟아있죠. 주요 통로도 거의 없습니다. 콜로라도를 통과하는 70번 주간 고속도로처럼 존재하는 길들도 가파른 협곡, 터널, 다리를 가로지르는 공학의 경이로움 그 자체입니다. 방어 전쟁에서 미군이나 혹은 현지 저항군의 남은 병력은 굳이 탁 트인 곳에서 당신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아이젠하워 터널을 폭파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저 글렌우드 협곡의 다리들을 끊어버리기만 하면 되죠. 그러면 순식간에 수십억 달러짜리 당신의 침공 병력은 깎아지른 절벽에 둘러싸인 70번 주간 고속도로 위 거대한 주차장에 갇힌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저 절벽 위에 누가 있는지는 당신도 알 겁니다. 500야드 밖에서도 동전을 맞출 수 있는 사냥용 소총으로 무장한 현지인들이죠. 당신은 지금 여기서 재래식 전쟁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스테로이드를 맞은 아프가니스탄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소련은 아프가니스탄의 산악지대를 평정하려다 10년을 허비했죠. 그것도 인구와 무기가 지금의 몇 분의 1밖에 안 되는 곳에서 말입니다. 로키 산맥은 훨씬 더 거대하고 날씨는 더 변덕스러우며 방어구는 훨씬 더 잘 무장되어 있습니다. 만약 로키 산맥을 넘으려 한다면 당신의 보급 트럭들은 불타버릴 겁니다. 탱크는 얼어붙은 절벽 아래로 미끄러져 떨어지겠죠. 산길에서 피를 말리는 소모전을 겪게 될 겁니다. 좋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하겠죠? 서부 해안은 함정이야. 동부 해안을 침공하겠어. 워싱턴 DC, 뉴욕, 보스턴. 훌륭한 선택입니다. 당신은 해안 도시들을 점령합니다. 맨해튼도 차지하죠. 지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킨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제 당신은 식량과 에너지가 있는 내륙 중심부로 진격하고 싶어 합니다. 에팔레치아 산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로키 산맥만큼 높지는 않지만 에팔레치아 산맥은 기갑 부대에게는 울창한 숲으로 뒤덮인 악몽과도 같습니다. 이 산맥은 엘라바마에서 메인주까지 쭉 뻗어 있어 해안과 중서부 사이에 천연 장벽을 형성합니다. 역사적으로 이곳은 제복들이 무덤을 파는 곳이었습니다. 18세기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하던 대영 제국조차 이 산맥 너머로 힘을 제대로 뻗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숲속에 발이 묶였고 모든 계율과 협곡을 훤히 꿰뚫고 있는 비정규군의 매복 공격을 당했습니다. 지형 때문에 당신은 뻔한 도로로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뻔한 도로는 곧 IED, 즉 급조 폭발물을 의미하죠. 만약 당신이 웨스트버지니아나 켄터키를 지나 수송대를 운전한다면 당신은 말 그대로 오목한 그릇 안에 갇힌 꼴입니다. 도로들은 계곡을 따라 구불구불 이어지죠. 높은 지대는 어디에나 있고 빽빽한 숲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당신은 적을 볼 수 없지만 적은 당신을 볼 수 있죠. 모든 다리는 병목 지점입니다. 모든 터널은 잠재적인 무덤이죠. 그리고 수마일 밖까지 내다볼 수 있는 이라크의 사막과 달리
이곳의 교정거리는 종종 100m도 채 되지 않습니다. 숲의 지붕을 뚫고 볼 수 없다면 그 비싼 항공 지원도 제대로 써먹을 수 없습니다. 결국 당신은 6살 때부터 이 숲에서 사냥을 해온 사람들을 상대로 근접 보병전을 벌여야 하는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미국의 지형은 사실상 대륙 한가운데에 두 개의 거대한 산맥으로 보호받는 미시시피 분지라는 요새를 만들어냅니다. 전리품을 얻으려면 성벽을 포위해야 하는데 그 성벽은 높이가 1000피트나 되는 데다 당신을 향해 총을 쏘아대는 격이죠. 모든 풀잎 뒤에 숨어 있다는 민간인 반란 문제에 대해 이제 바위나 흙 이야기는 그만합시다. 이 모든 방정식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변수, 바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 해군 제독 야마모토 이소로쿠가 했다는 출처가 불분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미국 본토는 침공할 수 없다. 모든 풀잎 뒤에 총구가 도사리고 있을 테니까. 그가 실제로 그 말을 했든 안 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치를 보면 그게 사실이니까요. 숫자를 한번 살펴봅시다. 미국인이 아니라면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수치들이니까요. Small Arms Survey에 따르면 미국에는 민간인이 소유한 총기가 대략 3억 9,300만 정이나 있습니다. 이건 몇 년 전 추정치고요. 지금은 아마 4억 정을 훌쩍 넘었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 인구는 고작 3억 3,500만 명 정도입니다. 계산이 나오죠? 남자, 여자, 아이, 갓난아기까지 합친 인구보다 총이 더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기들이 총을 차고 다니진 않겠죠? 보통 총기는 집중되어 있습니다. 약 40에서 50%의 가구가 총기 소유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저 권총이나 엽총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AR-15, 고성능 정밀 사냥용 소총, 그리고 수백만 발의 탄약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스콘신주 한 곳에서만 해도 사슴 사냥철이 되면 대략 60만 명의 사냥꾼들이 숲으로 향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 위스콘신 사슴 사냥꾼들이 군대라면 그들은 세계에서 8번째로 큰 상비군이 되는 셈입니다. 프랑스 현역군보다 크고 독일보다 크고 이란보다도 큽니다. 그게 고작 주 하나라는 거죠. 그것도 등록된 사냥꾼만 따졌을 때 말입니다. 자,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민간인이잖아. 훈련받은 군인이 아니라고. 내 침공 병력엔 탱크가 있어. 물론 그렇죠. 하지만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서의 현대전을 한번 봅시다. 소형 무기와 급조 폭발물로 무장하고 동기가 확실하며 분산된 반란군을 상대로 중장갑 부대가 얼마나 잘 싸웠나요? 결과는 좋지 않았죠. 게다가 그 반란군들은 녹슨 AK-47과 부족한 탄약으로 싸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반란군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자금과 장비가 풍부한 게릴라 부대가 될 겁니다. 당신은 단순히 반란군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전투 베테랑들과 싸우는 거죠. 미국은 지난 20년 중 대부분을 전쟁터에서 보냈습니다. 미국에는 대략 1,800만 명의 제항 군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중 다수가 실전 경험이 있죠. 그들은 급조 폭발물을 만드는 법을 압니다. 매복하는 법도 알고요. 군수, 통신, 그리고 분대 전술, 상황입니다. 자, 당신이 미주리주의 작은 마을을 점령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검문소도 세웠고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갑자기 보급 트럭이 압력판을 밟습니다. 아마존에서 산 $50짜리 드론에 파이프 폭탄을 매달아 지휘관의 지프차 위로 떨어뜨립니다. 저격수들이 스포츠 용품점에서 산 열화상 조준경을 쓰고 새 방향에서 당신을 공격합니다. 반격을 시도해보지만 그들은 교외 주택가로, 옥수수 밭으로, 숲속으로 스르르 사라져 버립니다. 이건 수도를 점령하면 나라가 항복하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미국은 주들의 연합체니까요. 당신이 워싱턴 DC를 점령한다 해도 텍사스는 신경도 안 씁니다. 오히려 텍사스는 당신을 비웃을 겁니다. 사실 DC를 점령하는 건 나머지 지역들이 더 거세게 저항하게 만드는 꼴이 될 수 있죠. 잘라낼 뱀에 머리가 없는 겁니다. 저항은 지극히 국지적으로 일어날 테니까요. 모든 카운티, 모든 마을, 모든 동네가 요새로 변할 겁니다. 적대적인 인구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려면 민간인 1000명당 군인 20명 정도의 비율이 필요합니다. 3억 3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나라라면 660만 명의 점령군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중국군의 현역 병력 전체가
약 200만 명입니다. 2022년 이전 러시아군의 현역 병력 전체도 약 100만 명 수준이었죠. 말 그대로 미국을 점령할 수 있는 인류가 지구상에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길모퉁이에 서 있을 수도 없고 등을 돌리는 순간 그 풀 한 포기조차 총을 쏠 테니까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미국인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만약 내일 침략군이 여러분의 주에 상륙한다면 그들의 하루를 망쳐놓을 지형 지물은 무엇인가요? 늪지대? 눈? 아니면 405번 도로의 교통체증인가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5번째, 물류의 블랙홀, 내부 인프라입니다. 자, 사람들은 당신에게 총을 쏘고 산맥은 앞을 가로막고 바다는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프라를 장악하면 역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미국의 인프라는 정복이 아니라 상업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미국은 거대합니다. 거리 이야기는 전에도 했지만 이번엔 시간으로 따져보죠. 뉴욕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운전하면 쉬지 않고 달려도 대략 41시간이 걸립니다. 이건 교통체증도 없고 끊어진 다리도 없고 매복 공격도 없을 때의 이야기죠. 전쟁터라면 그 여정이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주간 고속도로 시스템에 크게 의존합니다. 공학의 경이로움이죠. 하지만 침략자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다리입니다. 미국에는 60만 개가 넘는 다리가 있습니다. 만약 미국의 방어군이 초토화 작전을 실행한다면, 그리고 분명히 그럴 텐데, 모든 도로를 파괴할 필요도 없습니다. 미시시피강, 미주리강, 오하이오강을 가로지르는 주요 다리들만 끊어버리면 됩니다. 미시시피강 유역은 대륙의 경동맥과 같습니다. 나라를 반으로 가르죠. 다리를 폭파하면 동과 서는 단절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건 감당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고통스럽겠지만 강에서 물자를 나를 바지선과 배가 있으니 관리할 수 있죠. 하지만 침략자인 당신은 강둑에 갇히게 됩니다. 총알이 날아오는 와중에 폭이 1마일이나 되고 물살이 센 강 위에 부교를 설치해야만 하니까요. 철도망도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화물 철도 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하지만 민영이고 매우 복잡합니다. 운영자들이 선로 전환소를 사보타주하거나 기관차를 탈선시키고 주요 터널을 막아버리면 전체 네트워크가 마비됩니다. 당신네 기차를 가져올 수도 없습니다. 규모가 너무 크거든요. 결국 트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앞서 말했듯이 트럭은 연료가 필요합니다. 미국은 전략 비축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유소도 있죠. 하지만 침략 상황이 되면 그 정유소들은 불타고 있을 겁니다. 파이프라인은 잠겨 있겠죠? 당신은 캔자스 한복판, 바다에서 1000m나 떨어진 곳에 앉아있게 될 겁니다. 연료 탱크는 비었고 앞에는 끊어진 다리가, 뒤에는 환한 농부가 기다리고 있겠죠. 이것이 바로 물류의 블랙홀입니다. 깊이 들어갈수록 당신은 약해집니다. 반대로 깊이 들어갈수록 저항군은 강해지죠. 그들은 자신들의 홈그라운드에서, 자신들의 물자 비축기지 가까이에서 싸우니까요. 고무줄을 끊어질 때까지 당기는 꼴입니다. 당신이 마법사라고 가정해보죠. 해군을 따돌리고 산을 넘고 AR-15 소총을 든 시골 사람들을 피하고 어떻게든 탱크에 연료를 채웠다고 칩시다. 실제로 지상전에서 이기고 있는 겁니다. 축하합니다. 미국은 단순히 세계 경제의 참여자가 아닙니다. 여러 면에서 미국은 세계 경제의 운영체제 그 자체입니다. 먼저 미국 달러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달러는 세계의 기축 통화입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이 보유한 외환 보유고의 약 60%가 미국 달러입니다. 석유, 금, 원자재 등 대부분의 글로벌 무역이 달러로 거래됩니다. 만약 미국 정부를 붕괴 직전까지 흔들어 놓으면 달러는 휴지 조각이 됩니다. 잘 됐네, 난 달러가 싫어 라고 하시겠죠? 다시 생각해 보세요. 달러가 0이 되면 수조 달러의 자산이 당신네 나라 은행에 있던 도가 하룻밤 사이에 증발해 버릴 겁니다. 달러의 가치가 고정돼 있거나 달러를 담보로 하는 당신네 통화 가치도 곤두박질 치겠죠. 이제 물건의 가치를 아무도 모르니 전 세계 무역이 멈춰 버릴 겁니다. 당신은 단순히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평생 모은 돈을 넣어둔 은행을 스스로 폭파하는 꼴이죠. 두 번째로 기술과 지식 재산권 얘기를 해보죠. 당신네 서버는 어디 있습니까? 클라우드 데이터는요? 아마존 웹 서비스, 애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클라우드까지. 인터넷의 물리적 인프라는 미국에 엄청나게 집중되어 있죠. 만약 당신이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에 엄청난 양이 지나가는 버지니아 데이터 센터들을 폭격하기 시작한다면 단순히 미국인들의 넷플릭스만 끊기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은행 소프트웨어가 마비되고 당신의 군대 통신망도 박살날 겁니다. 당신의 위성의 눈까지 멀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은 인재 유출 문제입니다. 침략이 시작되면 미국은 그저 기술을 당신이 훔쳐가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페이퍼클립 작전을 거꾸로 실행하겠죠. 가장 똑똑한 엔지니어, 핵 물리학자, 인공지능 연구원들이 비행기나 잠수함에 타서 동맹국으로 도망칠 겁니다. 암호화키와 설계도, 소스코드까지 몽땅 챙겨서 말이죠. 당신이 실리콘밸리를 정복해봤자 텅 빈 건물과 먹통이 된 서버만 보게 될 겁니다. 가치는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과 시스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엔 이미 독이 들어있죠. 미국을 침략하는 건 당신이 타고 있는 비행기의 조종사를 쏴 죽이는 짓이나 다름없습니다. 비행기가 추락하면 미국인만 죽는 게 아니라 당신네 나라도 석기 시대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7번째, 행정적 악몽과 통제 불가능한 땅덩어리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지루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어 기제, 연방주의와 관료제에 대해 얘기해보죠. 침략이 어려울 것 같습니까? 통치는 더 지옥일 겁니다. 미국은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가 아닙니다. 마치 트렌치코트를 입고 하나의 국가인 척하는 50개의 서로 다른 나라들이 모인 곳이죠. 많은 중앙집권 국가에서는 수도를 점령하고 독재자를 제거하면 전쟁이 끝납니다. 경찰은 새 주인에게 복종하고 군대는 물러나죠. 하지만 미국 대통령은 주 정부의 일상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권한이 없습니다. 주 방위군을 움직이는 열쇠는 주지사들이 쥐고 있고 지역 치안의 열쇠는 카운티 보안관들이 쥐고 있죠. 미국엔 3,000개가 넘는 카운티가 있습니다. 각 카운티마다 독자적인 보안관, 경찰 조직, 지역 법률, 그리고 지독한 자존심이 있죠. 당신이 워싱턴 DC를 점령한다고 해서 텍사스 주지사가 항복할까요? 아마 스스로를 텍사스 공화국 대통령이라 선포하고 텍사스주 방위군을 총동원할 겁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똑같이 하겠죠. 당신은 정부 하나를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51개의 정부, 즉 연방정부와 50개의 주정부, 거기에 수천 개의 지방정부까지 다 꺾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인들의 그 엄청난 똥꼬집도 잊으면 안 되죠. 애초에 정부 보고 지옥에나 가라고 외치면서 세워진 문화를 가진 나라니까요. 미국인들은 주차 위반 딱지 하나 가지고도 정부랑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네 법에도 반대하며 시위를 하죠. 그런데 외국 침략자가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면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당신은 전례 없는 규모의 교묘한 태업과 파괴 공작, 파업, 그리고 시민 불복종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전력망은 당신들이 선전 방송을 하려고 할 때마다 공교롭게 고장나 버릴 겁니다. 상수도는 오염되고 도로는 사고로 꽉 막혀 있겠죠. 당신이 자원을 약탈해서 얻는 이득보다 이 사람들을 통제하는 데 드는 돈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완전히 손해보는 장사죠. 오래 머물수록 당신은 더 가난해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죠. 난공불락의 요새에 대해서요. 자, 당신의 침략 계획을 다시 짚어봅시다. 첫째, 바다입니다. 수천 마일의 바다를 건너야 하는데 오는 내내 잠수함과 드론의 먹잇감이 되기 딱 좋죠. 둘째, 이웃 나라들입니다. 당신은 보급선을 유지하기 위해 캐나다에 얼어붙은 지옥이나 멕시코의 타오르는 사막을 뚫고 지나와야 합니다. 셋째, 지형입니다. 로키 산맥과 에팔레치아 산맥으로 전차를 밀어 넣어야 하는데 거긴 그야말로 천연의 무덤입니다. 넷째, 사람들입니다. 동네마다 할머니들도 샷건을 들고 있고 실전 경험 빵빵한 참전 용사들이 숨어있는 나라를 점령해야 하죠. 다섯째, 보급입니다. 대륙을 가로질러 보급선을 유지해야 하는데 다리란 다리는 당신이 보기도 전에 이미 폭파되어 있을 겁니다. 여섯째, 경제입니다. 당신이 이긴다 해도 전 세계 경제는 박살나고 당신의 재산도 휴지 조각이 될 겁니다. 미국 침략은 군사작전이 아닙니다. 그건 유서나 다름없어요. 지리적 악몽으로 포장하고 경제적 파멸로 뒤범벅이 된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한 짓입니다. 미국은 침략당하지 않기 위해 거대한 상비군이 필요 없습니다. 땅덩어리 그 자체가 다 알아서 막아주니까요. 태평양과 대서양은 성벽이고
로키와 에팔레치아 산맥은 감시탑입니다. 그리고 그곳의 사람들은 절대 잠들지 않는 수비대죠. 그러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초강대국 지망생 여러분, 꿈도 꾸지 마세요. 당신들이 착해서가 아니라 국제법 때문도 아닙니다. 당신은 질 것이고 아주 처참하게 박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미국 지리학의 현실입니다. 이건 문명이라는 게임의 궁극적인 치트키나 다름없습니다. 만약 오늘 다룬 이 가상의 혼돈 시나리오가 흥미로웠다면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좋아요 버튼 한번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생각보다 알고리즘에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정학, 경제, 역사의 소름 돋는 현실을 파헤치는 영상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어느 주가 정복하기 가장 까다로울까요? 악어떼가 있는 플로리다? 혹한의 알래스카? 아니면 한 성깔 하는 뉴욕일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베스트 댓글은 제가 꼭 챙겨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안전하세요.